네, 이번 주에는 각 연준 총재가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피셔 총재가 이미 발언을 했고요. 이번 주에 에반스 총재 그리고 플러스 총재 각각 시카고와 워싱턴의 총재들이 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난주에 FOMC 이후에 이번 주에는 연준 총재들, 이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이제 줄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많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대표적인 이 매파 성향을 그렇습니다. 가진 예. 이 피셔 총재가 지금 이 정도의 실업률까지 7.4%까지 내려온다면 양적 완화를 무조건 축소를 해야 된다. 이 축소에 대한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연준 총재마다 이렇게 시각이 다른데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버냉키는 가장 그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고 네. 우리가 각각 안에 이렇게 실제로 좀 어떤 각각의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까보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거듭 강조드립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마 연준 내부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도 일단 다소의 무리라든지 또 경제 감속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지금의 양적 완화 방향성을 이제 확장이나 유지보다는 좀 축소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네.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아마 대세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 외부에서의 어떤 그 여기에 거부감 혹은 제동을 거는 그런 큰 흐름이나 세력들이 역시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가장 그 지난 5월과 6월에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였던 미국의 금융산업계에 꼽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는 강한 달러 또 미국으로의 자금 집중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이라든지 또 IMF, OECD 같은 국제 금융 안정에 관여하는 그런 기관들도 아무래도 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차기 연준 이사회 의장으로 기존에 했던 자넷 옐런 부의장 외에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빠르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뭐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세력들이 옐런 부의장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옐런 부의장은 좀 완화적인 시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서머스는 조금 더 불확실한데 좀 긴축적으로 빠르게 옮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만큼 선제적인 출구 전략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거부감은 그만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리차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는 연준 내에서도 매파적인 시각을 지닌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제가 2009년 이후에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정책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냉철한 시각, 네.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근데 편으로. Q3 진행할 때도 이 총재는 좀 Q3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졌던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보면 조금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것인데 일단 큰 방향은 양적 완화 지속으로 좀 일단 굳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이 나온다고 해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연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균형 감각을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도 좀 원하는 것은 양적 완화가 조금은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됐던 서비스업 지표도 개선이 됐고 최근에 뭐 소비 지표라든지 또 고용 지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GDP도 사실 그렇게 시장에 뭐 충격을 줄 정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양적 완화 축소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받은 인상은 일단 고용 개선이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 돌입의 가장 큰 논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용 개선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8월과 9월에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가는 것을 좀 미룰 수 있는 또 다른 명분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네. 문제 아니에요. 연준으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지 잠정 주택 판매 같은 이런 것들이 전월 대비 감소 또는 둔화하고 있는데 주택 경기의 조정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2분기 GDP도 이미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월 FOMC를 점점 그냥 넘기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 9월에 출구 전략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시작은 하되 마스터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그 규모를 굉장히 최소화한다라든지 혹은 포워드 가이던스 연장선상으로서 향후에 재완화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등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 들어서는 사실 분위기는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 5월부터 나오고 있는 그 9월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좀 약화는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로 무작정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확대나 유지보다는 이제 축소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어느 한 리포트의 제목을 보니까 어차피 와야 할 이별이라면 무슨 노래 제목 같이 네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인상 깊게 놔뒀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양책을 아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양책을 또 크게 쓰는 아베노믹스 그 중간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좀 낀 상황으로 네,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이 부양을 아끼는 중국이 이번에 금요일에 발표되는 7월의 경제 지표로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로 조금 가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 지난달에 대출금리 하한선 규제를 없앴는데 네. 이것이 기본적으로 완화적인 요소를 안에 깔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것이 이제 7월 신규 대출 부분인데 이것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확대를 좀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담이 큰 상황이고 뭐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뭐 통계 많네요. 보니까 소비자 물가 나오고 있고 광공업 생산, 고정투자 이런 7월 통계들이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반등의 계기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더 나빠지지도 않는 그런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는 2.7 내지 2.8%, 광공업 생산 9% 증가, 고정투자 20%.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경제와 비교하면 수치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높고 좋은데 중국의 지난 몇 년 추세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감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부양적인 소지가 있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도 높은 부양책에 대한 국내 증시의 기대감은 많이 없어져 있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약간의 그런 정책 변화가 나온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국이 원하는 거는 양적 완화의 좀 연장이기 때문에 지금 자산 매입 450억 달러면은 거기서 약간 축소하는 방향 그런 쪽으로 좀 할 것 같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실 내용은 알겠지만 국내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채널 결국 외국인 투자 자금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사실 신흥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시각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얘기는 아니고 그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네. 같은 나라들이 중심이고 중국도 뭐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환율이 많이 절하가 되고 있고 또 경제는 감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신흥국들의 어떤 그 정책 대응을 보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진국들은 그래도 완화책을 계속 펴므로 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신흥국들은 금리를 내리는 나라도 있고 금리를 올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신흥국이 분명히 좀 좋지 않다. 선진국 대비 굉장히 약하고 앞으로도 어떤 회복의 여력 이런 것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네. 봤을 때는 우리는 일단 원화 가치가 그동안은 사실 우리 경제가 가장 그 약점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원화 가치가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뭐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조금 소폭 절상의 어떤 기대 이런 것도 낳지 않나. 이것이 오히려 신흥국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를 괜찮은 그 시장으로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근에 그 완화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이 우리 경제, 우리 시장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 장세만 하더라도 사실 다른 신흥 시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증시가 등락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국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환율과 금리도 좀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는데 뭐 그렇습니다. 느낌은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네. 괜찮다, 불편함이 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추이는 뭐 최근에 사실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갇히기 시작한다 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흐름과 정책 대응 사이에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액션에 나서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뭐 이번 주 금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